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미혼 남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노총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가던 여자친구와 관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까지 결론이 날 줄은 몰랐고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여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며 결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결혼 적령기라고 생각했고 주위에서도 언제 결혼하냐고 이야기를 자주 하던 차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여자친구는 항상 본인이 옳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꺼내도 아니, 그게 맞아라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결혼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예식 장소나 살집, 혼수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생겼는데 여자친구는 제 생각을 전혀 수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는 결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춰가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커졌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애써 넘기려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대화가 안 되는데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 얘기를 듣지도 않고 늘 하던 대로 본인 주장만 반복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대화를 길게 하고 서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과도 상의하고 친구들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스스로도 정말 결혼을 깨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잠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볼 문제인지 여러 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은 점점 결혼에서 멀어졌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고 했고 서로 진지하게 대화한 끝에 결혼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견례를 한 것도 아니었고 날짜를 확정해서 청첩장을 돌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혼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절차가 진행된 건 아니었지만 양가의 인사를 드린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파혼이라고 해야 할지 그냥 연인 사이의 단순한 이별이라고 해야 할지 저 스스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마음 한켠에는 미안함이 남아있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여자친구의 나이는 저와 동갑입니다. 둘 다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가을쯤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결혼 자금도 조금씩 모으고 있었고 양가 부모님께도 구체적인 상의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자친구의 사소한 말과 태도가 저에게는 사소하지 않은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하나 하는 고민을 밤마다 깊게 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고 지금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젊은 시절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 후부터 줄곧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부모님이 우리도 한때는 밥 한 끼 걱정할 정도로 가난했다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주변 제 또래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대개 부모님이 공무원이거나 직장인이었고 형편이 빠듯해도 적어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현실이 달랐습니다. 두 분 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도 일찍 접어야 했고 젊은 시절부터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여러 장사를 함께 하셨는데 안 해본 업종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작은 식당, 구멍가게, 옷장사, 길거리 포장마차, 일용직 일도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장사가 전혀 풀리지 않아 그날그날 벌어야 겨우 저녁밥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때는 정말 기댈 데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식 둘 낳고 키운 게 제일 큰 자랑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인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신 편입니다. 절약을 철저히 하셨고 작은 돈도 허투루 쓰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그때 일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1,000원이라도 흘려보내는 것을 못 견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을 모으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끼지 않고 매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다른 면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매우 부드럽고 친절하셨습니다.
장사할 때도 손님에게 항상 웃으며 인사를 하고 정성껏 대접해서 단골을 붙잡으셨다고 합니다. 두 분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게 오히려 장사가 잘 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자린고비 같은 절약정신과 추진력, 어머니의 친절과 세심함이 합쳐져서 가게가 점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하루 매출이 몇만 원밖에 안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이 늘고 가게를 옮기고 업종을 바꾸면서 조금씩 형편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악착같이 버티고 일하셔서 저희 가족은 조금씩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부모님이 50대 초반에 하시던 가게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부모님이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는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님이 50대 중반에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모아온 돈과 대출을 합쳐 지금도 보유하고 계신 건물을 사셨습니다. 건물을 구입하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몇 년 더 일을 하셨지만 그 이후부터는 정말 예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60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생계를 위해 매일같이 가게 문을 열고 닫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50대 중반에 건물을 매입한 이후로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시면서 비교적 한가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늘 50대 중반이면 아직도 젊다고 말씀하시고 예전엔 돈 벌기 바빠 못하셨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즐기십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살림만 하면서 쉬고 싶다고 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지내십니다. 부모님이 젊은 시절 못 누린 것들을 지금이라도 하나씩 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이 가끔 뭉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자친구의 아버님은 공기업에 다니고 계신데 정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정도 남은지는 몰랐지만 여자친구 말로는 대략 23년 정도 더 다니시면 퇴직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셔서인지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이 굉장히 차분하시고 또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편이셨습니다.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집안 살림을 책임지시면서 가끔 지인분들이 하는 가게나 식당에서 짧게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다고 하셔서 간간히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살갑고 따뜻하신 인상이셨고 대화도 차분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은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두 분 다 말씀하시는 어투나 태도가 배운 티가 많이 나셨습니다. 뭔가 생활에 여유도 있으셨고 대화를 하면서도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두 분이 저를 환영해주시고 집밥도 챙겨주셨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께 받았던 교육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깔끔하게 집을 정돈하시고 손님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시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주시는 모습이 저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었다는 것을 사실 잘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만 해도 친구들 집에 놀러가면 그 집이 우리 집보다 얼마나 넓은지, 어떤 가구를 쓰는지, 무엇이 더 좋은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친구 집과 우리 집을 그렇게 비교할 만큼 똘똘하지도 관찰력이 예민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어릴 때 사진을 보면 그제야 우리 집이 그때는 정말 넉넉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장판, 빛바랜 벽지, 낡은 가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에 비친 부모님 얼굴에도 피곤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난한 시절을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께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내가 어릴 때 먹고 싶다는 걸 못 사주고 못 먹인 게 한이 된다고 종종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장사가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사가 점점 자리를 잡았고 매출이 오르고 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은 동네에서 부잣집이라는 말을 조금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느꼈는데 친구들이 먼저 너희 집은 잘 산다 부럽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화를 더 실감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하거나 조금 부족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중학교 23학년쯤부터는 친구들 사이에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에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건 마음 편히 사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용카드를 제게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어릴 때 네가 먹고 싶다는 거 못 사줬던 게 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 뭘 못 먹고 서럽게 운 기억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때도 부모님이 다 해주신다고 생각했고 먹고 싶었던 걸 못 먹었다는 기억이 별로 없었지만 어머니는 그걸 내내 마음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셨고 저는 그 덕분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비교적 부족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형편이 어려워서인지 백화점에 대한 한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 사정이 좋아진 이후에는 생활용품은 몰라도 옷이나 화장품 같은 본인 물건은 꼭 백화점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젊었을 땐 백화점 구경도 못했다고 종종 말씀하셨고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저를 자주 백화점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엄마를 따라다니는 게 귀찮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연스럽게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때부터 옷은 늘 백화점에서 사는 게 익숙했고 친구들과도 백화점에 가서 옷 고른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동대문 시장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고 대학교 1학년 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데리고 가준 곳이 바로 동대문 시장 매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옷을 사고 나서야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같은 디자인이라도 백화점에서 사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옷을 살 때 가격과 질을 비교해보며 메이커 옷도 사고 필요에 따라 비메이커 옷도 사고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 딱히 목표의식이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부모님께서 서울까진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라고 하셔서 결국 서울 근교에 있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아버지는 통하기 힘들면 내가 편하게 다니라며 차를 사주셨습니다. 원래 부모님이 차를 한 대 더 사시는 걸 고민하셨는데 결국 제 명의로 중고차를 구해주셨습니다. 그 차를 타고 처음 몇 번은 학교에 갔는데 금세 친구들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야, 너 차 있냐? 그럼 오늘 밥 너가 싸라. 술 사라. 너는 차도 있는데 뭐. 그렇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가까운 친구들 중에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더 넉넉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저와 형편이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쟤는 잘 산다 하는 말이 돌아다니는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특히 대학교 12학년 때는 학교 생활이 친구 관계에 따라 많이 좌우되다 보니 저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 차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차를 학교에 가져가면 괜히 밥이나 술을 사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고 뒤에서는 쟤는 있는 티를 낸다고 수군대는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차를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했습니다. 대학교 생활 내내 저는 되도록이면 있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도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뭘 사주셨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거였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생기니 적잖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며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대학에 와서는 적어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외동이니까 더더욱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도 마음 놓고 늙을 수 있다. 직업이 박봉이어도 좋다.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취업 준비할 때 다른 친구들처럼 연봉 높은 직종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일단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의 직장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너는 돈 많이 벌 필요 없다. 건강하게 일하고 나중에 우리가 물려주는 걸로 편하게 살아라고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대학 시절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전에 저를 뒤에서 은근히 깎아내리려고 했던 말들을 저는 그냥 그 시절 유치한 질투라고 넘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도 그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세상엔 다양한 시선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 입에서
비슷한 얘기를 듣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다 보니 서로 집안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의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이 평생 공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고 이제 정년을 앞두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존경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화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묻길래 우리 부모님은 요즘엔 일 안 하시고 그냥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신다고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자친구 표정이 살짝 바뀌더니 나는 솔직히 내 부모님이 좀 능력이 없는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니, 아직 아버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 것도 아니잖아. 겨우 60도 안 되셨는데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게 나는 좀 그래 보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매일같이 일하셨고 이제는 번 돈으로 노후 편하게 살자고 하신 거야.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웃으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말하고 싶겠지. 근데 내가 보기엔 내 부모님은 그냥 재테크할 방법을 모르니까 젊은 나이에 건물 하나 사서 그거 월세 받아서 사시는 거잖아.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런 건 별로 멋있는 삶은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내 아버지는 지금 무직이잖아. 그냥 무직이면서 임대소득만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1년 반을 사귀면서도 여자친구가 이렇게 생각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직이신 게 아니라 은퇴하신 거야.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하신 거고 우리 부모님 선택이야. 평생 장사만 하시면서 사셨으니 이제는 좀 편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봐. 솔직히 건물 사는 건 투기야. 그리고 하는 일도 없이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비생산적이고 편하게만 살려는 거지.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묘해서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날 저는 속으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해도 평생 고생하며 저를 키우신 부모님을 그렇게 폄하하는 말을 듣는 건 참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여자친구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여자친구 부모님도 거실에 함께 계셨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난 후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대화 없이 가벼운 일상 이야기만 했는데 대화 주제가 또 자연스럽게 부모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바라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우리 아버지처럼 정년까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게 진짜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 내 아버지는 그냥 젊은 나이에 일 그만두고 한량처럼 사시는 거잖아. 그 말을 하는 여자친구의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여자친구 부모님이 듣고 계셨으니 혹시라도 제 기분이 상할까 봐 만류하시거나 분위기를 돌리실 줄 알았는데 두 분은 그냥 웃으면서 차를 한 모금씩 마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부모님 앞에서 하는 게 맞나? 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뭔 소리야?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건물주 돼서 관리인 두고 월세 받으면서 여행 다니고 그러는 게 꿈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친구는 잠시 제 얼굴을 똑바로 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아, 진짜 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냐? 그건 진짜 몇몇 편한 것만 찾는 사람들 얘기지.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하고 그게 자기 보람을 찾는 거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여전히 아무 말씀 없이 그 대화를 듣고만 계셨습니다. 저는 사실 속으로 이쯤 되면 부모님이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분위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고 저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진짜 대부분 직장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평생 회사 다니는 것도 고생이라고 하고 언젠가 나도 부모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 너 주변에도 없냐? 여자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혼자만의 착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부럽지도 않고 오히려 그게 더 무책임해 보이는데? 자식한테도 별로 본보기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였고 그 부모님 앞에서 말다툼처럼 되기는 싫었지만 제 부모님을 그렇게 낮춰 말하는 걸 더는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옆에서 여자친구 부모님은 계속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하고 말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냥 묵묵히 계시길래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자친구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무튼 나는 내 부모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 안 하고 사시는 거라고 생각해. 직업 없이 그냥 월세로 사는 건 너무 무책임해 보여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그냥 고개를 떨군 채 손에 쥔 찻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하게 조용해졌고 여자친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여자친구 집에서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야 할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여친이 제 부모님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듣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고 제 부모님을 낮춰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우리 집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어. 솔직히 이 정도까지 가치관이 다르면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말하자 여자친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제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는데? 내가 틀린 얘기한 거 있어?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잖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틀린 말을 한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서로 생각이 이만큼 다르면 어쩔 수 없이 함께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그 순간 여자친구 얼굴에 억울하다는 표정이 스쳤고 곧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쪼잔하다.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모님 얘기 좀 했다고 결혼을 깨겠다고 하는 거야?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게 말이 되니?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참아야 할지 솔직히 제 속마음을 말해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나서 결국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자친구가 저희 집과 자기 집의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난다는 것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젊을 때부터 고생해서 이룬 거고 저희 부모님이 번 돈은 본인들 마음대로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계속 무례한 말을 하는 걸 보니 너무 저질스러워 보입니다. 그 말을 하자 여자친구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도 잠시 표정을 굳히셨고 어머님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님 돈이나 재산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때도 이렇게 여러 사람 힘들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싫어요. 이런 생각이 결혼 전부터 이렇게 드는 이상 지금 이 자리에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다 하고 나니 손이 더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자친구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짧게 숙이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여자친구는 거실에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부모님에 대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5일째 여자친구에게서 걸려오는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여자친구는 문자로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연락 좀 받아볼 수 없냐고 짧게 묻더니 어제부터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서로 얼굴 보고 대화로 풀자고 계속해서 말하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문자를 읽고 가만히 앉아 무슨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것이 맞을지 생각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직도 상황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욱해서 한두 마디 주고받다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여자친구가 제 부모님을 여러 차례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버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제가 말한 것도 발끈해서 충동적으로 폭언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을 차분히 꺼내놓은 것이었고 이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고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여자친구는 그날 잠깐 화가 나서 한 이야기 정도로 여기고 그래서 오해였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 문장을 한참 동안 생각하고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빌어도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한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우리 관계에 미련 갖지 마.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덤덤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니냐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히 그날 분위기에 휩쓸려 내린 결론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단호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생긴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이어진 여자친구의 말과 태도, 그리고 집안에 대한 시선을 보면서 차츰 마음속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말을 꺼내기 전에도 적어도 10번은 고민했고 차라리 그냥 넘어가자고 스스로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자친구 부모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도 여자친구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을 거듭하며 그게 뭐 잘못됐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분명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도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내야만 했던 이유도 분명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내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짓밟히는 기분이었고 더 이상 그걸 참으며 결혼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여자친구 부모님께서 그날 대화 도중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고 딸을 말려주셨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단 한마디라도 누군가 제 편에서 그건 지나치다고 해주길 바랐는데 끝까지 아무 말씀 없이 웃기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첫 여자를 보내게 되니 여러모로 씁쓸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른들이 왜 그렇게 결혼은 현실이고 배우자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집안도 맞아야 한다고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맞아도 가치관이 다르면 그리고 그 다름이 서로 존중되지 않으면 결국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아무리 오랫동안 사귀고 서로를 사랑했더라도 그 사람의 뿌리와도 같은 집안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언젠가 반드시 부딪히게 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노총각의 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음을 조금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